반갑습니다.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환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역시 부신 시리즈인데요. 이제는 총론 부분은 다 끝나고 이제 강론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졸립다고 하는 이런 식곤증 환자분들,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어떤 식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요. 약간 내용이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이제 외래에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만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증상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찬다. 그리고 가스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 그리고 과민성 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아니면 변비 설사가 반복된다. 뭐 이런 증상들도 이제 거기 하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음식을 먹으면 정말 식곤증이 심해서 식사 후에 한 1시간 정도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제 이 동영상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배가 자주 아프다 하시는 분들, 뭐 윗배도 있고 아랫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만성 소화불량의 한 증상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만성 소화불량은 아니지만은 이 만성 아토피라든가 그리고 비염, 그리고 장염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이 동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난 소화가 안 되는데 정말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 만성피로 환자 꼭 보셔야 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식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외래에 있으면 거의 한 70~80%는 선생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든 병은 음식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질병의 발생도 그렇고 또 그것이 악화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만도 음식에 관련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치료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담배나 술은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음식은 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이 식사요법은 뭐 안 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이제 음식에 관한 질문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하면 왜 졸리나요? 체했다는 게 뭔가요? 라고 내가 질문하면 대부분 몰라요. 근데 체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전통적인 우리 서양의학 얘기는 아니고 한방의학이 민간 의학인데, 체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는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다는 걸 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류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혈류가 장 쪽으로 대부분 몰려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손, 발 또는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체하면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어지럽고 손발이 차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체하면, 그래서 손을 따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체했다는 것도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제 만성 소화불량 또는 급성 소화불량의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은 왜 나쁘다고 하시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옛날에 밀가루 음식 뭐 쫄면, 라면, 뭐 짜장면 이런 거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음식이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도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도 있고 빵도 있고 파스타 이런 것들의 밀가루 음식도 차이가 있나요? 또 그럼 어떤 거는 내가 먹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소화제는 언제 먹는 게 좋나요? 또 매일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 또 부신기능 저하고는 이 식사요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 보시면 이러한 의문점이 다 해결되실 겁니다.
음식 관련 질환은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또 음식을 잘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음식은 우리 몸에 탈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탈 일으키는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식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중독하고 이제 음식 알레르기하고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 알레르기도 음식 관련 질환이고, 오늘 주로 주제가 되는 음식 알레르기가 아닌 음식 불내성에 대한 아마 주제가 주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음식 관련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설명하면, 첫 번째 이제 음식 관련 질환은 이제 그래서 이 독성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독성이 아니고 비독성이 있는데, 이 비독성도 면역에 관련된 그러한 음식 관련 질환이 있고, 면역하고 관련이 없는 그러한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식중독이에요. 식중독을 우리가 이런 만성소화불량에 넣은 이유나 이건 급성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갑자기 뭘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 또는 뭐 먹고 막 설사와 복통이 심했다, 이제 보통 두드러기 난 걸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사실 식중독은 그건 아니고요. 크게 나누면 이제 급성적으로 설사, 구토, 복통이 있는 경우가 이제 식중독의 주 증상이고, 그리고 열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 두드러기나 이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은 주로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세균성이 있어요. 세균성은 음식물을 이제 섭취할 때, 그러니까 세균이 만들어 놓은 독성을 이제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살모넬라, 그리고 유명한 대장균의 일종인 O157, 그리고 늦여름이나 가을에 유행하는 이제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포도상구균, 이질, 이런 균들이 부패한 음식에서 있다가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균에 의한 어떤 독소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증상들, 대부분 이제 설사, 구토, 복통이죠. 그래서 이런 세균성 중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독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 이제 보고 같은 거죠. 보고 같은 어패류는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신경마비가 와서. 그것도 이제 식중독이 하나예요. 이제 전복 같은 거 볼 때 이제 빨간 내장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하나 있고, 오래된 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프라톡신이라고 해서 그런 독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먹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독버섯, 식용버섯인지 알고 먹다가 독버섯 먹고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또 나물 같은 경우도 어떤 먹는 나물이 아닌데 잘못 먹어서 생기는 이런 경우들도 식중독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식중독 중에 하나가 이 식품 첨가물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넣는 방부제라든가, 또는 음식을 좀 감칠맛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MSG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이 방부제나 또는 어떤 음식의 어떤 색깔을 내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넣는 그런 첨가제들에 의해서 그런 반응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식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중독들은 대부분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급성이고 그냥 응급실에서 그 독이 해독될 때까지만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음식하고 관련 질환에는 이제 식중독이라는 게 하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 알러지하고 음식 불내성, 이게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많은 비만 환자들,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 환자들이 이러한 음식 알러지나 음식 불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 관련 질환에 이제 식중독을 빼면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식 때문에 어떤 나한테 반응이 나타나는 것 중에 푸드 센시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푸드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건 이제 음식 감수성이라는 거 이제 번역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떤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질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이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IgE라고 하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는
처음에는 항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안 맞는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런 물질이 나한테 안 맞는다고 어떤 면역을 이제 생기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 항체가 계속해서 형성돼 있다가 또 그런 물질이 똑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과잉 반응을 해서 생기는 어떤 병들이죠. 음식 알러지는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나한테 안 맞는 음식, 내게 알러지가 있는 땅콩이 있다, 또는 우유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어릴 때 먹었을 땐 괜찮았지만 한 번 그것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되면 우리가 그걸 감작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감작이 되다 보면 똑같은 반응이 계속해서 알러지, 천식, 뭐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음식 알러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음식 알러지에 이런 항체가 형성되지 않고도 이렇게 음식 알러지 같이 푸드 센시티비티하고 감수성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알러지가 관련된 항체가 생기고 안 생기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안 생기는 경우는 분명 알러지긴 알러지고 푸드 매개성인데 IgE 형성 없이 어떤 단백질, 우유 단백질이 그 중에 하나인데 IgE라는 거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특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푸드 알러지는 아니지만 어떤 면역하고 관련된 T셀 메디에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게 글루텐이라고 하는 물질, 글루텐이 이제 밀가루의 대표적인 단백질인데 거기에 감작이 돼서 그런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의 면역이 망가지는 어떤 셀리악 디지라고 해서 어떤 만성적인 설사, 그리고 복통, 그리고 궤양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셀리악 디지도 어떻게 보면 음식 감수성에 속하고, 또 다른 음식 감수성에는 이제 여기 보면 그 밀가루 피트 ATI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살려고 하면 어떤 유해 곤충이라든가 또는 유해충들, 걔네들한테 잡혀 먹이게 되면 밀이 정상적인 그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의 이 껍질에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밀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아밀라제라고 하는 A, 그 다음에 트립시라고 하는, 아밀라제는 이제 전분 분해 효소고 트립시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이런 저해 물질을 밀에 코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글루텐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아밀라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밀가루를 소화 못 시켜서 이러한 음식 감수성이 있어서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만성적으로 먹게 되면 위에 염증도 생기고 장에 염증도 생겨서 평생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음식 감수성 중에서도 어떤 이 알러지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밀가루 음식만 좀 특집적으로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주로 이제 환자들, 이 부신기능저하증 환자들 많이 보게 되면 푸드 인톨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식 알러지하고는 다르게 어떤 음식 불내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알러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가 내가 없거나, 또는 그 어떤 이유 없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알러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인은 그러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 효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그 효소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그 원인에 속하고, 대표적인 게 유당불내성이에요. 유제품, 우유를 소화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한 80%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프룩토즈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일만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 프룩토즈에 대한 과당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경우에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푸드 인톨런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에는 항상 제가 유익균, 유해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그 장의 균들은 유해균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에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이 번식이 되면서 장에 염증도 일으키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신기능 저하증하고 연관된 그러한 병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효소가 없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어떤 그 과민성 대장이라든가 이게 프룩탄 인톨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배탈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다 음식 관련 질환 중에 음식 감수성 또는 음식 불내성 또는 음식 알러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부신기능 저하증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인데 이게 바로 음식 불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